네, 그러면 오늘 공개 세션의 하이라이트인 OB와 YB의 공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팀의 1기 문정현, 8기 이수빈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네, YB팀의 10기 임승호, 10기 조재성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네, OB팀이 반대 측이고요. YB팀이 찬성 측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직선거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찬성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요청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투표는 국가 운영의 핵심입니다.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의 확대로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먼저 투표의례적으로 민의반영의 확대라는 정치적 효과를 낳습니다. 저희는 최소득표율제도, 단계적 처벌제도, 기권투표 항목 도입이라는 안전장치를 함께 도입하여 의무투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재분배 정책을 촉진시킵니다. 재분배 정책의 회의적인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투표정으로 더 많이 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의무투표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투표제는 본질적으로 선거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처벌입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투표장이 아닌 일터로 향합니다. 의무투표제는 앞서 언급한 정치적, 경제적 효과와 함께 시민들의 빼앗긴 참정권을 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 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의무투표제 반대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합니다. 첫째, 투표의 핵심인 자발성이 결여된 투표율 상승은 민주주의 성숙과는 무관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가 의무투표제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명백히 자유로운 선거의 원칙을 위배합니다. 헌법 제24조의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는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무투표제가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셋째, 위헌적 요소를 지닌 의무투표제를 고려할 만큼 우리나라의 현재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무투표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은 1부와 2부가 나눠서 진행됩니다. 각 부에서 찬성과 반대 측은 6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부 자유토론은 반대 측부터 발언 시작합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 찬성 측께서는 투표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적정한 투표율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의 투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지금 78% 정도로 작년 대선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총선 때 있었던 20대 총선 투표율이 58% 정도고, 이것을 감안했을 때 60%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서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투표를 한다 해도 약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상당히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벨기에의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94.73%, 92%가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지금 65.77%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반대 측에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발성의 결여,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도 잘 들었는데, 저희는 어떤 그 기존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무투표제에서 조금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구체화시켜 보면, 이제 총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30%,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35%의 득표율을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최소 득표율 제도를 실시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처벌의 목적을 둔 페널티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 제고의 목적을 둔 단계적 패널 시스템을 운영해서 처음에 투표에 불참할 시에는 미투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의 및 경고를 준 이후에 두 번째 불참 시부터 벌금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정치 시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불참 횟수가 늘어날수록 벌금과 교육의 양도 늘어나겠지요. 또한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 정당 없음란을 추가하여 기권표 또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발성의 결여 또는 미니 왜곡이라는 의무투표제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안도 찬성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투표율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가 투표율이 낮아서 대의제의 위기라고 불리던 시절은 지난 2009년 이전의 시절입니다. 2010년 이후, 그러니까 2018년까지 약 9년 동안 말씀해주신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선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믿지 않고 유권자들의 자발성을 믿지 않고 의무적으로 이것을 강제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였고요. 첨언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찬성 측께서 임의로 개정하신 의무투표제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단계적 페널티의 하나로 소명을 요구해서 그 소명에 따라 적절한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개개인의 소명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판단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먼저의 실효성에 대해 먼저 의문을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의 테두리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실효성의 논의가 앞서서 이루어지기 전에 과연 국가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가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율 자체에 대해서 앞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표율 현재 어떻게 보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현재의 투표율이 미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투표율이 낮지 않다고 하셨는데 과연 투표율 지금 미니 반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미니 반영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의 기준은 사실 찬성 측께서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성 측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투표제가 왜 필요할까요? 국가의 노력이 부족보다 우리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천광역시 투표장 중에 134곳의 투표장 중에 30곳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6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단을 오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과연 이곳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 임론에서 주지시켜드렸다시피 투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노인들, 그리고 해외 국민 그 거주자들에게도 지금 현재 거소투표가 가진, 즉 우편투표가 가진 그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의무투표제를 놓자는 것입니다. 즉 의무투표제라는 것은 고용복지법 10조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그 업주들, 투표권을 주지 않는 그 참정권을 빼앗는 업주들을 처벌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방금 의무투표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선거구 중에 일부 소수자들 혹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이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정치적으로 어떤 그러한 건물이라던가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할 문제지, 과연 우리가 자유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이 의무투표제를 미리 시행할 만큼 이 현대 사안이 지금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로 과연 회복이 불가능한 것인가, 저희는 의문을 가집니다. 저희가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의무투표제는 위헌의 요소가 다분히 많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자유선거 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 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의무라는, 강제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버린다면 과연 국민들의 자유선거 원칙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네, 말씀하셔도 돼요.
자유선거의 원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하지만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법부에서 이게 자유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조건 그것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간통죄 처벌 같은 경우에도 처벌이 계속 바뀌고 있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처벌도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안하는 의무투표제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논의가 충분히 된다면 헌법재판소도 자유선거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다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논의가 겉돌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의 두 번째 근거인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지점에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투표율 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가 투표율에 얼마나 가냐 이 차이를 반영한 건데 우리나라가 29%로 1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저소득층은 이렇게 삶이 바쁘니까 투표장에 가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투표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와 호주의 경우에는 각각 3%와 2% 투표율 격차로 실제로 상당히 낮은 투표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 빈곤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투표율 격차가 낮은 호주와 룩셈부르크의 상대적 빈곤율 감소율이 OECD 9.3%에 비해서 훨씬 낮은 훨씬 높은 15% 10%였습니다. 즉 고소득층과 이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투표장에 저소득층이 더 많이 감으로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상대적 빈곤율 감소율 2%이고 이 2위 투표율 격차가 2위 미국의 경우에는 4% 정도로 OECD보다 찬성 측 발언 낮은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내 주셔서 좀 차근차근 짚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투표율 자체에 대한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측께서도 지금 우리나라 투표율이 시급하게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만큼 낮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으신 걸로 봐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은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헌법적 체계, 민주주의 체제와 우리나라 체제가 얼마나 닮아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27개 국가들 중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결과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단 3개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4개국은요 전부 다 반독재 국가,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충분히 높은 투표율을 담보하고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무투표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 지수가 더 떨어진다던가 그런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호주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호주 95.4%의 수치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유권자 전체 수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지난 그 호주의 총선 투표율, 대선 투표율은 77%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보다 낮은 수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20%가 그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찬성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발언 시간이 남아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성격 격차가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현 제도의 그런 의문점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2020년부터는 그런 민간 노동자들도 선거일에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 제정되어서 2020년부터 실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안들의 효과로 그런 저소득층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정치 제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해주신 그 경제적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6년에 이철희 의원이 이미 그런 관련 법안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2018년 6월 26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2020년 총선 때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들, 저소득층 취약계층들도 충분히 유급 휴일로 선거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법안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1부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수기 시간을 갖고 2부 자유토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자유토론은 찬성 측부터 발언 시작합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반대 측께서 저희가 투표율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장 투표율은 가치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반대 측과 청중 여러분 모두 공감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당장 수치로서 표현된 투표율이 높냐 낮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투표율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 측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법안이 개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까지 시행되었었던 사항을 봅시다. 공직선거법 제10조 그 근로자는 피고용자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하지만 2012년까지 이거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법의 개정이 지금 현재 사문화되고 있는 법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순한 투표율, 즉 70%가 되었더라도 그 30% 투표하지 못하는 그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 소외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측께서 의무투표제가 아니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투표율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이후로 9년 동안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자발성을 띠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강제해야 할 이유, 당위성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 당위성을 지금 찬성 측에서는 투표율에서 찾지 않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참정권의 미학에서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근데 그런 어떤 공직선거법 10조가 사문화돼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면 그건 문제겠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선거일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혹은 관공서 종사자들만 유급 휴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유급 휴일로 인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법적으로요. 그런데 2020년부터 이것을 모든 종사자, 모든 근로자에 한해서 확대 시행할 것으로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당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찬성 측께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투표가 더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투표가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그렇게 기계적으로 양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은 이 토론과는 무관한 것 같고요. 앞서 지금 반대 측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75.8%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모두가 대선에 투표할 것처럼 광풍이 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77.2%입니다. 1.4%가 상승을 했어요. 제19대 총선 54.2%였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절반 수준이죠. 20대 총선에서 3.8% 증가했습니다. 이게 과연 반대 측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일까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OECD 29개 국가 중에서 25위를 자랑하고 있고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함으로써 광장에 2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80%를 넘을 것이다 라고 했던 작년 투표율이 77.8%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금의 소폭적인 상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져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 격차 문제에서 저희가 이 의무투표제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속 법을 개정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가 2018년 6월 13일 자료입니다. 불과 2달 전의 자료입니다. 2016년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철희 의원의 법이 통과가 돼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 왜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측에서 뭐 법이 개정되고 있다, 법을 더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대안이 아니라 의무투표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드리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말씀해주신 법 개정에 대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법안은 2016년에 발의돼서 현재 2018년, 2020년 다음에 오는 총선에 시행하기로 이미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 혹은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측에서 말씀하시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의무투표제가 아닌 이런 또 다른 다양한 대안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과연 투표율이 높은 것이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투표율로 질적인 어떤 것을 따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의 도입에 있어서 저희는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이 조금 더 국가의 주인으로서 더 자리매김하고 더 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입하자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성숙한 민주주의가 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께서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입론에서 강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과연 의무투표제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대답은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호주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호주의 정치 참여 지수, 즉 투표율, 소수자 목소리, 정당 가입률, 시민의 정치 관여 정도에 관한 이런 지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7.78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경우 6.67입니다. 하지만 다른 15건 이내에 드는 국가들의 점수가 8점대 이상을 기록하는 것과는 많이 대조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점수지요. 이는 즉 의무투표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먼저 반대 측께서 앞서서 이제 실효성과 대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현재 딱히 두드러지는 대안은 없지만 그 굉장히 좋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30년 동안 투쟁해온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실증에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정에 맡겨야 되는 건지 저희는 이러한 의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자유로운 선거권에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 자유로운 선거권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유롭다는 거의 근거가 어디서 찾으신 거죠, 혹시? 저희가 건에 대한 건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찬성 측도 이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선거권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선거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무투표제를 위헌이라고 하시는 견해로서 그 투표하지 않을 자유가 자유선거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가 외견상 기본권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입증되지 않는 일반론에 의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새로운 의문을 낳게 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그 과연 자유선거의 본질을 흐리는가, 정말 의무투표제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재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무투표제가 선거권자에게 투표소에 갈 것을 강요하는 것이지 누굴 찍어라 또는 찍지 않거나 건표를 던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유선거의 본질은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이기에 의무투표제는 선거권 내지 자율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과연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선거권인지 선거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는 선거와 선거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자유선거의 본질을 흐린다라는 말로 저희의 실효성과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런 헌법적 위배 요건이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세계 인권선언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선거권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 중에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장에 가기까지의 자유행동권을 침해합니다. 의무투표제는요. 그러면 그런 자유행동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투표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정녕 없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왜 투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총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 41.9%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즉 투표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제도의 고질적인 문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때문에 자기가 던지는 행사하는 한 표가 사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나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통해서 7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던지는 소수 정당에 대한 표가 사표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국민의 기본권, 자유행동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입증은 찬성 측에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을 계속해서 의무투표제를 통해서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호주는 과연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호주 같은 경우 2010년 호주의 영국 논문에 따르면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무효표 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계층은 바로 상대적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상대적 취약계층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에서요. 그리고 호주에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투표 효능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잉 피해성의 원칙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의무투표제가 과연 그렇게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잉 피해를 낳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계적 페널티를 주장했습니다.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 소명을 하면, 그 소명이 인정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불참을 한다 하더라도 벌금 또는 벌금을 낼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면 정치 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까 반대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데려오고자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인데, 이것이 과잉 피해 원칙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 측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단계적 페널티에 대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소명 요구부터 벌금, 기권란에 대한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드렸던 의문처럼 과연 그 소명 요구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그런 벌금으로 하여금 어떠한 동기를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인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께서 마무리 발언 때 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탁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도 정치 참여 지수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부 자유토론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가 있겠습니다. 각 팀은 1분간 마지막 입장을 표명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의무투표제가 과연 당위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느냐. 저희는 앞서 계속 투표율은 9년째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발성을 더 존중해줘야 하며, 그들의 자발성, 그들의 민의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혹은 법적인 대안이 뒤따른다면 분명 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투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중요한 요소인데,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도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고, 질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민주주의 성숙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의무투표제는 이 꽃을 가꾸기 위한 적절한 양분일까요? 저희는 오히려 허울 좋은 조화를 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할 의무투표제는 도입돼선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 측의 결론이 있겠습니다. 네, 앞선 말씀을 해달라고 하신 부분, 호주의 투표적 효능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저소득층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2018년 6월에 보도된 자료에서 호주의 상대적 빈곤율 감소율이 OECD 중에서 굉장히 높은
미투는 수치로 나왔겠습니까? 저는 수치를 통해서 경제적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효능감이 뭐 떨어지는 추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리를 하자면 뭐 반대측께서 주장하신 자유선거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의무투표제의 위험성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득표율 제도와 단계적 처벌을 제안으로 제시하고 기권란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측께서는 적절한 대안 없이 우리도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대안을 통해서 저희를 제대로 반박해주지 못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투표는 탄압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탄환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해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투표율을 네. 제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과 패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